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전에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환영사를 했죠. 이 환영사는 그 자리에 참석한 세계 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올림픽 행사에는 선수도 참가하고 관객도 참가하고 그렇게 되겠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참가하다 보면 그들 사이에는 당연히 말과 글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주최국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주최하는 도시가 속해 있는 그 국가를 대표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환영사를 한 것인데, 물론 그는 우리 국문으로 작성한 그 원고를 가지고 한국말로 환영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것은 대표적인 언어인 영어 환영사로 들을 수 있었겠죠. 이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어로 한 환영사, 그것은 과연 한국말로 한 환영사하고 얼마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번 이 환영사가 문제가 된 것은 환영사 자체가 시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그런 글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쓴 글, 아름다운 글을 시와 같은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그것은 대단한 갭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사상을 담아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시어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뜻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판결서를 작성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시적인 글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글이 아니라 사람 잡는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환영사, 그것은 어떤 내용들이었고, 그것이 영어로 바뀌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문장은 직접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문을 번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자랑할 것이 많다. 경치 좋은 바다와 산들, 전통적인 지역 축제와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식품,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즐기고 싶은 강원도의 자부심이다. 이것이 번역문입니다. 이 부분을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환영사에서 직접 찾아보면 전체를 보려면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나 문재인이 이 자리에 온 세계 여러 나라의 손님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이 강원도의 자부심은 경치 좋은 바다와 산, 전통적인 지역 축제. 그런데 현재 2018년 2월 현재 그곳에서 어떤 전통적인 지역 축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도 그렇게 얼른 떠오르는 것은 없고, 그 다음으로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식품을 함께 즐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강원도의 자부심이다.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상하죠.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식품은 서구인들은 거의 먹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극히 동양적인 그런 식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식품, 이 부분이 국문으로 된 환영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내어준 건강한 먹거리들. 자연이 내어주었다. 이것도 대단히 감상적인 표현이죠. 과학 법칙에 따른다면 비문이고, 또 이것이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글이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글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이 강원도의 자부심이다 한 그 부분은 국문에서는 강원도의 자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환영사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고 흑염소탕을 먹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보신탕을 먹으라는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긴장하고 서먹서먹하게 느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것이든 시여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은유나 비유,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절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의미가 분명한 사무적인 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 추위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강원도가 준비한 특산품입니다. 다행히 요즘 강원도가 제대로 춥습니다. 얼음은 매끄럽고 설원은 풍성합니다. 이 설원은 눈벌판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들으면서도 좀 어이없어 할 것 같습니다. 이 겨울 추위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강원도가 준비한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특산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배송받고 싶으십니까? 게다가 다행히 요즘 강원도가 제대로 춥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춥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그런데 이 부분이 영문으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 추위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강원도를 만들어주는 특성이다. 운 좋게도 요즘 이곳의 날씨는 춥다. 얼음이 미끄럽고 눈이 많이 쌓였다. 좀 더 평이한 문장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후적 특성이 있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그런데 역시 운 좋게도 요즘 이곳 날씨가 춥다. 추워서 운이 좋다는 것이죠. 춥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리 가서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이 강추위 때문에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그 시설상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그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건강을 해친 일도 있었고, 그래서 강추위가 오게 되면 개막식 하는 날 혹시 어떤 불상사라도 생길까봐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다행히 운 좋게도 요즘 날씨가 춥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게다가 이 환영사를 했던 그날은 아주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따뜻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간 그런 날이었는데 다행히 우리말로 했을 때는 다행히 제대로 춥습니다. 덜 추우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날씨를 살펴서 수정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더 추웠으면 하고 바란다는 이야기를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했던 겁니다. 역시 거짓말이지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얼음이 미끄럽고 눈이 많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경기장 안을 이야기한다면, 단지 선수만을 이야기한다면 한글로 되어 있는 얼음은 미끄럽고 서로는 풍성하다 하는 것이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수와 관객을, 그리고 지붕이 없는 장소에서 추위를 걱정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을 상대로 했던 환영사입니다. 얼음이 미끄럽고 눈이 많이 쌓이는 것은 곧 고립되기 쉬운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영문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말았죠. 그 다음으로 아주 짧은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글로 내가 존경하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문으로는 존경받는 한국인 사상가 신영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사상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존경받는 한국인 사상가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알려진,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한국 국적의 사상가가 신영복이다. 이렇게 영문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실 신영복 씨는 한국에서 존경받는 사상가라고 하기에도 아주 특별한 부분에
그 좁은 영역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 영문은 너무나 많이 부풀려져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문본은 청와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코리아넷이라는 정부의 일을, 정부의 뉴스를 보도하는 그곳에서 보도된 그 자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처음에는 이 의사 전달의 어려움,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또 한글을 쓰는데 공식적인 문서를 쓰는 글이 아니라 감상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옮기는데 적절한 그러한 문투로 대통령의 연설문이 되어 있어서 더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불길함을 온몸에 휘감고 다니는 그런 어떤 이미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는 빛의 편이 있고 어둠의 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 어둠의 편을 다크 사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 어둠의 편에 가까운 것 같다 하는 것을 그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연설문에서도 역시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서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연설문은 제목이 환영사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거기에 온 선수와 관객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사, 이제 올림픽을 개막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희망적이고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는 아무도 다치지 말고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말고 좋은 일만, 신기록만 나오고 또 뜻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한 사람에게 그런 성과가 있도록 이러한 환영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곳을 찾아온 사람은 그만큼 즐겁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이 감옥에 있는 죄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있었던 거기에서 한 이야기를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영복 씨는 어떤 일로 특히 그 사상적인 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징역형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이러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에 그 감옥 안에 있는 방실, 그러니까 감방이라고 하죠. 그 감방에서 생활하기에 추위보다는 더위가 더 견디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편지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운 계절에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하기에 힘든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이 책에 나온 것인데 그 지면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 더위 때문에 힘든 상황을 쓰고 있습니다. 단 한 줄 남짓되게 쓴 것이
추위는 그나마 좀 낫다. 그렇게 쓴 것이 그런 겁니다. 원시적 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추위를 견디려고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바짝 붙어 앉아서 그렇게 해서 서로 추위를 좀 덜 수 있다. 그럼 그 순간만큼은 그 관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붙어 앉아 있긴 하지만 조금은 친밀한 우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원시적 우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원시적 우정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고 추위를 말하자면 그런데 더위는 그 반대로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A도 나쁘고 B는 더 나쁘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적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좋은 것도 아니죠. 조금 나쁜 것, 그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쓴 책, 그 책에 들어 있었는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 대목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 환영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옆 사람이라고 했는데 감방에 있는 옆에 있는 죄수들, 그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는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우정이 굳건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신영복 선생의 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둘은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도 감방에서 죄수들끼리 원시적인 우정을 키울 수 있었다. 추위 속에서. 그러니 우리 세계에서 모인 우리 모두도 추위 속에서 그러한 우정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방에 있는 신영복 선생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죄수들, 그들이 지금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세계에서 모인 모든 선수와 관객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 모두는 일순간에 추운 감방 속에 있는 죄수하고 영상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 추위 속에서 더 굳건해지고 우정을 키워나가자. 한국말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인지 어떤 글을 읽으면 그 글에 있는 내용을 알기는 아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신영복 씨는 그 원시적 우정이 정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것이 아주 정겹고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모두 그렇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무도 죄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감방에 들어가서 그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옆 사람하고 붙어 앉아 있는 그런 우정을 갖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것이 정겹고 그것이 기대되고 그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인 문재인 씨가 변호사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를 법조인의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하는 거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변호사만큼은 확실히 제외시켜야 하겠다. 법원 조직법에서 그 부분만큼은 삭제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법을 지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 수긍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게 되는 처벌, 그것이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그보다 더하지도 않고, 물론 변호사니까 덜하지도 않고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더, 자신의 행위보다 더 큰 책임을 지지 않게 해주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만큼 꼭 그만큼 책임을 지게 해주는 것이 이 변호사라고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감옥에서의 그 죄수들끼리 옆에 붙어 앉아 있는 삶을 이렇게 동경한다면 그에게 과연 법이란 지켜야 하는 것인지, 리걸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죠. 우리 국민들은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있는 이 공무원은 법을 지킬 생각이 도무지 없어 보여서 공무원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그 정겨운 우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그 올림픽 경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했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들은 캐나다의 로렌스 르뮤 선수하고 이탈리아의 에우제니오 문티 선수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가 뒷부분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어떻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두 선수는 올림픽 경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또 본인들이 그 몇 해 동안 준비를 해왔던 그 메달을 따지 못했던, 한 사람은 메달을 따긴 땄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일단 올림픽 경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창에서 이들을 만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를 들어도 덕담을 한다든지, 혹시라도 불길한 이야기는 피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려 깊은 면이 없고, 또 그러한 어떤 그 몸에 밴 교양이 없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르뮤 선수나 몬티 선수를 만나려면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담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생각이 없는 이야기죠. 사고가 발생해야만 이런
르뮤나 몬티 같은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가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번 환영사에서 시에 나오는 그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쓴 사람이 거리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인생을 또 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좋은 일을 기리는 그런 시를 쓴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덕수궁주의를 맴돈다는 길거리 시인, 굳이 그의 시를 소개한 것이죠. 그는 물론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각종 이슈에 그의 이름이 같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소개한 시의 제목은 왜 우는가입니다. 그런데 그 시 속에서, 시의 내용 속에서 심지어 그 거리의 시인마저도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직 다시 울기 위해서 운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지요. 불길한 자들 같으니라고. 그렇죠. 이 불길한 자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러한 불길함을 몰고 다니는 모든 것을 다크사이드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은 일찍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어구이죠. 그런데 이때의 도전이 무엇일까? 또 응전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이 비논리적이고 사고체계가 왜곡되어 있는 혹은 분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좌파라고 불러봅시다. 현실의 좌파들이 언짢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파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right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쳐들어온 것, 다시 말해서 공격당한 것, 그것을 도전이라고 하고,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격을 받고 잘 막아내든지 버티든지 해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으면 응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단어를 전혀 다르게 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좌파는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고 지시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좌파 여러분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셜리즘이라든지 혹은 북측의 주체사상이라든지 또 중국의 또 다른 그 사회주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저 인민들은 복종만 하면 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도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야 할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전은 쳐들어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논리적 사고를 하는,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로 보았을 때는 프리덤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합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려는 곳에 가다 보니 걸림돌이 있더라. 걸림돌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다가 어떤 장애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전은 이제 간단히 답을 낼 수 있죠. 응전은 그 걸림돌을 치우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욱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좌파가 이야기하던 이 도전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격이고 침입이기 때문이죠. 왜 나는 멈추어 있는가? 왜 나는 상대방은 동적인 인자이고 나는 정적인 인자인가? 거기에서부터 너무 한쪽 면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불길한 자들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문상을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로 만나게 돼서 참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불길한 자들은 화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보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말 같으면서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정말 불길한 자들의 화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현재의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대통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화법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불길한 자들이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재인 보궐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좌파들, 이런 불길한 사람들이 했던 말과 공표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그랬듯이 그들은 우정이 아니라 그러한 원시적 우정을 쌓기 위해서 죄수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지붕이 없는 데서 개막식을 하게 돼서 강추위 때문에 걱정을 했죠. 그곳에 오는 손님들, 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안전 문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추위라는 것이.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이 추위 덕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맙다고도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제천 화재, 밀양 화재의 경우에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바로 그와 같은 불길한 자들의 심정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가 소방관을, 밀양의 경우에는 소방관을 극구 칭찬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화재가 났기 때문에 소방관이 사람을 구했다 하는 구도가 되니까 우리는 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든 이 불길한 자들의 특징,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터져야 합니다. 그들은 일단 두들겨 맞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일단 비참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일단 3년이건 4년이건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곡소리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슬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한이나 원망이 뼈에 사무쳐야 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아픔을 쉴 새 없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서로 사랑하고 단합하고 거기에서 합일점을 찾고 기쁨을 느낍니다. 동료애를 느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불길한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어쩌면 더 이상 삶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길한 자들은 반드시 누군가 윗사람이 있고 그 밑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언제라도 저항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그 환영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번 환영사에도 예외 없이 또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집행정부의 그 무식함 거기에 더해서 불성실함까지 또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마저 해보기로 하죠. 앞에서 뒤로 미루었던 이 선수들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첫째, 이 캐나다의 로렌스 로뮤 선수 이야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이것이 서울올림픽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미담을 기대하죠.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소개한 것은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꼴찌한 이야기였습니다. 메달을 탄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길한 사람인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와 같이 하향 평준화를 선호한다 하는 것을 이번 그 환영사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하죠. 88 서울올림픽 그 대회의 요트 경기가 제가 자란 부산의 바다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중 갑자기 불어온 강풍으로 싱가포르 선수들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두에서 2위를 달리고 있던 캐나다의 로렌스 르뮤는 주저하지 않고 그 선수들로 향했습니다. 물에 빠진 선수들을 구한 그는 결국 22위로 시합을 마쳤습니다. 그의 목에 메달은 걸리지 않았지만
세계는 그에게 스포츠맨십이라는 위대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가 자란 부산에서 있었다. 1988년의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 캐나다의 로뮤 선수가 그때 2위였다. 그런데 요트를 타고 경기하는데 2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달리던 중에 물에 빠진 선수를 구조하는 바람에 22위로 시합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22위면 메달 못 받았겠죠. 처음 이야기했듯이 2위라고 한다면 은메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세계는 그에게 스포츠맨십이라는 위대한 메달을 수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환영사의 앞부분이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것이 은유법인가, 시적인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스포츠맨십 메달이라고 하는 거하고 흡사한 명칭의 메달이 있기는 합니다. 스포츠맨십의 참정신 메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피에르 드 쿠베르탱 메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뮤 선수가 쿠베르탱 메달을 받았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설명은 우리 그의 그 환영사를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1988년 9월 30일 뉴스에 바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32살 캐나다의 로뮤 선수가 1988년 9월 24일 그 경기 도중에 물에 빠져서 허위적거리는 싱가포르 선수를 구하다가 꼴찌를 했으나 국제 요트 경기 연맹이 이것을 확인해서 그 구조 행위를 하느라고 경기에서 이탈하던 그 직전에 있던 순위, 그 순위 2위를 인정해줘서 화제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2위를 하던 선수가 22위가 되었다 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러면은 또 그것으로 되었느냐 하면은 이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바로 이 9월 24일 한 번의 대회로 로뮤 선수가 2위에서 22위로 가서 끝난 것이다. 그의 그 환영사에서는 그 이상의 정보가 없죠. 그런데 이때의 경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7번을 실시해서 그 중에 성적이 좋은 6번의 그 점수를 합산해서 그래서 우승자를 결정하는 그러한 경기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이 요트 경기는 벌점제여서 최고 득점이 아니고 최저 득점자가 챔피언이 된다. 한 점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1988년 9월 24일 이 뉴스에 나왔던 그 경기는 바로 이 로뮤 선수가 7번의 경기 가운데 5번째로 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22위가 된 것이 아니고 2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IOC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때 그의 랭킹이 13위로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피에르 드 쿠베르탱 메달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 메달을 받은 최초로부터 따져서 5번째로 그 메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로뮤 선수가 1988년 요트 경기 가운데 핀 경기, 여기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것은 그가 인명구조를 하느라고 22위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2위를 인정받았으니까 남보다 못해서 못 받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인명구조 활동, 그 행위가 훌륭하다 해서 쿠베르탱 메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관계가 많이 달라져 있고, 또 우리 문재인 그 보궐 대통령의 환영사를 듣는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그 몬티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1964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4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에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소중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 봅슬레이 팀의 주장 에우제니오 몬티는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영국 팀에게 봅슬레이 썰매의 부품을 빌려주었습니다. 썰매를 고칠 수 있었던 영국 팀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국제 페어플레이 위원회가 수여하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 페어플레이 트로피를 받은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승리자가 아닌 사람을 칭송했죠. 역시 하향 평준화를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트로피를 수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트로피가 아니라 메달이라는 것이 정식 명칭이고, 그리고 국제 페어플레이 위원회가 수여했다고 했는데 IOC가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찾아보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단거리 달리기처럼 모든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경쟁 상대에게 부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고 또 그 결과 그 경쟁 상대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것은 지나친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아무리 이런 좀 상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봅슬레이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어떻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에게 썰매 부품을 빌려준 행위는 거기에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소중한 답을 찾았다. 이 봅슬레이는 한 팀씩 달리는 기록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정은 어땠는가 하면은 이 몬티 팀이
2인승 경기와 4인승 경기에 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인승 경기에서 자기들 차례가 끝나고, 그러니까 봅슬레이로 달려서 기록이 이미 나왔죠. 그 후에 영국 팀에게 그 썰매 볼트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영국 팀은 금메달을 받고 이탈리아 팀은 동메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탈리아의 국민들이 좀 원망이나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의 주장이었던 몬티 선수가 해명도 하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내가 볼트를 빌려줘서 영국 팀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영국 팀이 가장 빨랐기 때문에 금메달을 받았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올림픽에서 4인승 경기가 또 있었는데, 이때는 캐나다 팀의 썰매가 고장이 났는데 이탈리아 팀의 수리공을 시켜서 그것을 수리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경기에서도 캐나다 팀은 금메달을 받고 이탈리아 팀은 동메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바로 그 같은 올림픽에서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올림픽, 거기에서 IOC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쿠베르탱 메달을 제정을 합니다. 이 메달을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수여하겠다. 그래서 그 메달을 제일 첫 번째로 받은 선수가 몬티 선수였고, 그 다음에 좀 더 옛날에 그와 같은 그 스포츠맨십을 발휘했던 또 한 사람의 선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1호로서 이 메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야기만 듣게 되면 마치 이 몬티 선수 팀이 메달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선행을 하고 나중에 쿠베르탱 메달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동메달을 2개 받고 또 쿠베르탱 메달도 받았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사실관계, 또 구체적인 내용들, 그 결과가 뒤바뀌어 있는 것들 하는 것이 단순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통령인 공무원이 그것도 올림픽을 몇 년 만에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전 세계의 그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올림픽에서 환영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앞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이 틀렸고, 뒤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결과가 다르고, 이러한 환영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틀린 정보, 그것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2017년 1월에 올림픽 이야기 나온 그런 단행본에도 들어있고, 또 일반 신문에서도 그 스토리들을 모아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틀린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원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1988년의 올림픽, 그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틀린 정보를 내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임무해태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지나친 것이 아니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의 문제점, 그것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악패가 집합적으로 나타났죠. 공식적인 환영사를 하는 데서 시를 쓰지를 않나. 그 표현이 영문으로 번역이 되기 어려운 문장을 쓰지를 않나. 그리고 정작 우리나라에서 했던 서울올림픽 자료를 틀리게 이야기하지를 않나. 이런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청와대의 그 문재인 보궐대통령 연설문 작성하는 사람, 더 이상 그 자리에 그들이 팀이라고 하는데 있게 된다면 그것은 부정입니다. 그 정도까지 간다면 그렇겠죠. 지금까지 이러한 불길함을 몰고 다니는 문재인 보궐대통령, 대통령의 의자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그 공무원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길함을 몰고 다니는 자들은 하향 평준화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시대에 역행하는 부류다,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실패를 사랑하는 자, 패배를 사랑하는 자를 계속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두움을 선택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답이 뻔하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만 어둠에 다가서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